마지막으로서 호모 사피엔스 내용을 최종적으로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제 생각을 조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5장부터 시작되는데 이 내용 앞에서는 이제 거의 내용이 이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근거나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이런 문화 유전자 공진화를 에서가 어떻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최종적인 그런 마무리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는 제가 문화는 인간의 뇌를 얼마나 바꾸는가, 문화가 과연 진짜 인간의 뇌를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내용이고요. 어, 앞에서부터 계속 루비콘 강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은 어떤 특정한 경계선을 넘어가지고 그 이후부터 계속 그 문화와 유전자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은 그래서 15장에서는 그 진화의 문턱이 유전자 이런 진화의 문턱이 문화적 진화로밖에 설명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16장에서는 이런 루비콘 강이 어떤 것인가, 이 다른 동물과 어떻게 다른가, 어떤 차이가 있길래 그 루비콘 강을 넘을 수 있었는가. 그래서 이 공진화의 시작을 이 시동 문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야 이 공진화가 시작될 수 있었느냐, 그거를 알아야 다른 동물이 인간만큼 성장할 수는 없는가라는 문제를 풀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을 조금 설명해 보자면 작가가 이 시동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 문화의 크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뇌의 크기예요. 문화의 크기는 충분히 배워가지고 좀 더 진화시켜가지고 내보낼 만한 문화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뇌의 크기. 그러니까 그런 문화들을 학습하고 다음 세대에 전해줄 만한 뇌의 크기가 돼야만 이 유전자 공진화에 시동이 걸리고 그 루비콘 강을 넘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설을 이제 제시를 하는데 이게 사실 엄청 작가도 이제 근거가 있다고 말하진 않고 이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거는 작가의 가설인데 일단 첫 번째 그 원숭이가 나무에서 내려와서 두 발로 걷게 된 것이죠. 나무 위에서는 특정 그 다른 개체와 상호작용을 하고 뭔가 노하우를 알려줄 만한 그런 환경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육상 생활을 하면서 나무 위에서 생활하는 것과는 다르게 어떠한 문화가 생성될 수 있었다라는 게 첫 번째 키고요. 이 육상 생활을 시작하고 그 두 번째가 단체 생활. 당연히 그 나무 위에서 살면은 그 천적들로부터 피할 수도 있고 좋은 점들이 있는데 육상 생활을 하면서부터 그런 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집단을 이루는 개체만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단체 생활이 두 번째 키입니다. 단체 생활을 하면서 그 문화를 충분히 서로 공유하고 발전시킬 만한 그 건덕지가 그런 환경이 갖춰졌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키는 짝 결속 전략입니다. 이건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짝이 만약에 그 일부 1처제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가 그냥 허용되는 그런 환경에서는 수컷끼리 불필요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도태되는 수컷이 생기고 그다음에 뭐 아빠를 모르는 아이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 뭔가 배울 수 있는 본보기가 없어지고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단체 생활을 하면서 서로 짝 결속이 되면은 그러니까 서로 암컷과 수컷이 짝으로 인정을 받고 이제 그 이외에 이런 불필요한 경쟁을 하지 않도록 하면은 굉장히 생존에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짝 결속 전략을 택하고 어떤 게 그게 하나의 그 단체의 규칙이 되면서부터 그 문화적인 그런 배우는 게 활성화가 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짝 결속 전략이 세 번째 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짝 결속 전략을 이루고 나면은 이제 친족 연결망을 굉장히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만약에 그
짝 결속 전략이 없을 때 일부 다처제나 아무렇게나 막 그렇게 짝을 맺고 해버리면은 친족 연결망이 굉장히 불규칙하고 굉장히 그 연결망 유지가 안 돼요. 근데 짝 결속 전략을 택하면은 그 아빠의 뭐 형이나 동생의 아들이나 이런 식으로 그 연결망이 굉장히 딱 확장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 뭐 아빠가 누군지 모른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런 연결망을 확장시킬 수가 없는데, 이런 그 짝 결속 전략으로 인해서 친족 연결망이 확장되고 그 문화를 좀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마련이 되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짚는 게 성별 분업입니다. 이제 남자 그 수컷과 암컷이 서로 성별 분업을 하고, 암컷은 그 아이를 돌본다든지 수컷은 그리고 먹이를 찾아온다든지 하는 성별 분업이 하나의 기가 또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 부육 경로라고 해서 그 부모님 엄마만 아기를 기르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뭐 사촌 동생 사촌에 대해 아기를 기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형의 아기를 대신 길러줄 수도 있고요. 하면서 좀 더 안정적인 사회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17장이 마지막 장인데 17장에서는 전체적인 마무리를 해요. 그 표준적인 접근법, 예를 들어서 그 처음부터 인간의 유전자가 뛰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가 발전했다라는 표준적인 접근법에서 이 작가는 내가 문화 유전자 공진화를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좀 더 기존의 인간이 처음부터 이렇게, 인간은 자연에서 스스로 생존하지도 못하는데 처음부터 유전자가 이렇게 뛰어났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문화와 유전자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같이 진화를 해왔다라는 것을 주장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 그 인상적인 부분이 480쪽의 마지막 문장인데, 개별 유기체가 세포들의 집단에서 등장하듯이 문화가 주도하는 유전적 진화는 서서히 우리 사회를 다듬어가며 일종의 초유기체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 이제 개별적인 게 아니라 문화라는 게 생존을 하면서 마치 이런 말도 있죠. 그 인간은 DNA를 나르는 그런 그 딜리버리 하는 그런 역할만 할 뿐이다. 결국 살아남는 거는 DNA다. 우리는 DNA에 그 DNA를 옮겨주는 역할이다. 라는 것 있듯이, 마치 우리 이런 인간 집단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우리가 문화를 그냥 그 생존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의 초유기체처럼 보인다는 뜻이죠.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떠올린 질문이, 어, 이런 문화 유전자 공진화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가? 지금도 진화를 하고 있는 것이 맞냐? 라는 질문이에요. 사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사실 문화 유전자의 공진화의 핵심은 자연선택, 결국에 자연선택이 기반으로 되는 건데 그 자연선택이라는 게 현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뭔가 그 이러한 문화는 있는 건 맞는데 유전자적인 자연 선택이 없기 때문에 유전자적인 진화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그의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 거에 반해서 이 문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술력들은 너무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공진화가 맞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책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우리가 이런 진화의 흐름과 우리 개인의 일생은 너무나도 차이가 난다. 이런 진화의 흐름은 너무나 크고 긴 것이어가지고 막상 그 속에서 속해 있는 개체는 절대로 예측할 수가 없다. 어디로 진화하는지. 아무리 우리가 퇴화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거는 사실 큰 그림 안에서 보면은 결국 나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진화는 계속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책의 마무리였고요. 그 다음에
문화는 인간의 마음과 뇌를 얼마나 바꾸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간의 사고 방식은 보편적일까요? 어, 인간의 어린 갓난아이들이 음, 어린 갓난아들 세계 곳곳의 어린 갓난아이들의 사고 방식을 보면은 제 생각에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유전자적인 차이는 아주 미묘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말들 있죠. 서로 어디에서는 사투리를 쓴다든지 어디는 뭐 미국이나 한국인의 그런 성격 차이에 대해서 비유를 한다든지 했을 때 그건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요. 그런 사고 방식이. 예를 들어서 저는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언어인데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피어 오프 가설이라고 하던데 어, 언어마다 각자의 성격이 있고 그 어떤 언어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런 그 사고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언어가 구성되는 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 미국에는 쓰는 말이 있는데 그걸 한국말로 옮기려면은 그 정확한 뜻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요. 그 반대도 있고 그 언어가 서로 다른 문화에서 탄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그 언어가 사고 방식을 아예 바꿔버리는 거죠. 왜냐면 저희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할 때 한국어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그 어쩔 수 없이 한국어의 그 특성을 어쩔 수 없이 그 따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최신에 영화 콘택트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지구에 외계인이 와요. 외계인이 와서 자신의 언어, 인간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언어를 알려주고 합니다. 근데 그 외계 언어는 마치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그런 4차원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인간의 문장은 처음과 끝이 있고 순서가 있다면은 그냥 그 외계인들의 언어는 그 현재와 미래를 그냥 통틀어 가지고 그냥 끝과 끝이 안 정해져 있고 한 번에 의사를 전달하는 형식인 거죠. 근데 그 주인공이 그 외계인들의 언어를 학습하면서 아예 그 주인공이 그 언어를 이해하면서부터 점차 미래를 예상할 수도 있고 과거를 예상할 수도 있고 그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언어를 학습하면서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공상과학 영화고 충분히 사실 근거가 없지만 언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언어의 그 파워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언어라는 게 생각을 제한하고 사고를 확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는 인간의 인간 사고 방식은 그 문화에 따라서 계속 바꿔진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문화는 계속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화를 하고 있죠. 인터넷과 AI처럼 그런 새로운 방식이 나오고 그런 새로운 문화에서는 인간의 사고 방식 자체는 어쩔 수 없이 바뀔 수밖에 없다. 인간의 사고 방식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제 생각에는 인간의 사고 방식과 인간 유전자적인 차이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유전자는 바뀌지 않지만 그 문화에 적응하면서 인간의 사고 방식은 충분히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음, 따라서 이제 미래 세대의 인간은 당연히 그 미래 세대에는 당연히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인지 구조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 생각 15, 16, 17장 내용을 요약을 하고 이제 문화는 인간의 뇌를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해보면서 호모사피엔스 책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